자, 헬스케어 섹터 주식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P 500과 헬스케어 ETF인 XLV를 비교한 건데요. 이 검정색 선이 헬스케어 ETF입니다. 이 헬스케어 ETF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 먼저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슨 같은 대형 제약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리드 사이언스, 모더나 같은 대형 바이오텍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도구 서비스, 떨모 피셔 사이언티픽이랑 제가 분석했던 다나허저 그런 것도 있고요. 헬스케어 장비 용품, 머부트, 메드트로닉스,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시그나, 휴마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전까지는 잘 따라왔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살짝 아웃퍼폼을 합니다. 이제 이때 백신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아웃퍼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2024년 와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최근에는 아예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것도 상대 강도 차트인데요. 이 정도 약세면은 25년 전 레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초약세다. 아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자들이 헬스케어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냐 포지션 차트인데 이것도 10년 전 레벨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사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건 포워드 PE 차트입니다. 지금 16.5로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한 10년 전 레벨입니다. 요즘 핫한 산업은 30배도 싸다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산업도 아니고 나름대로 혁신 산업이라고 불리는 헬스케어가 16.5배다?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항상 이렇게 쌀 때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대형 제약사들한테 또 협박 메일을 보냈죠. 약간 낮춰라 이런 식으로 17개 회사한테 협박 서한을 보냈습니다. 관세 서한이랑 똑같이 생겼죠. 서한이 아니라 그냥 명령서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누구한테 보냈냐? 사노피, 머크, GSK, 존슨앤존슨, 제네텍,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그냥 모든 글로벌 제약사한테 다 보냈습니다. 전체 메일을 보낸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게 최근 헬스케어 주가를 내리는데 또 크게 한몫했죠. 그리고 어제 일라이 릴리가 14%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임상 실험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비만 치료제 주사로 맞잖아요. 이거를 먹는 약으로 실험 중인데 생각보다 살이 안 빠졌나 봐요. 시장이 실망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 하락이 지나치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네요.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노보는 또 7%가 올라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최근 동향은 그렇고 오늘은 챗GPT5가 나온 김에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딥 리서치를 제가 시켜봤습니다. 엄청 많은데 여기서 핵심만 좀 빼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봐도 지금 이례적인 부진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S&P 500 대비 60포인트 이상 뒤처졌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수비적인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약간 좀 침체할 때 되게 좋았던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비적 섹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가 워싱턴발 정치 리스크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술주 선호 요거 두 개 때문에 굉장히 외면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얘기를 하는데 고금리는 사실 모든 성장주한테 안 좋은 거라서 조금 저한테는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여기 지금 바이오테크 기업 얘기가 나와요. 이 바이오테크 기업은 완전 스타트업이거든요. 금리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지금 AI에 완전히 쏠려가지고 요 바이오텍 스타트업들이 부진하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약가 규제 트럼프가 이제 총질하는 거 얘기 나오고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바이든이 만든 법인데 이 법에 따르면 2026년부터 메디케어의 약 처방 가격 협상이 시작된대요. 요거 때문에 이제 2024년부터 계속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왜냐면 약값이 낮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프라도 이제 덜 투자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들어와서 더 안개 속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메디케어 약가를 국제 최저가 연동하려고 하는 혜택국 요거 부활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이제 고율관세 이것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이제 PER이 많이 떨어졌다.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1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백신과 치료제로 막대한 자금이 헬스케어에 들어왔는데 팬데믹 끝나니까 이제 백신 진단 이런 거 안 사죠. 병원과 의료기기는 좋았는데 업종별 희비가 갈렸대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연구 및 진단 분야에서는 제가 분석했던 다나워의 분야죠. 팬데믹 당시 늘린 재고를 소진하는 디스토킹 현상.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샀으니까 그거를 이제 호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부터 안 좋았다. 그 아래에 있는 세부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약사하고 제네릭 의약품. 여기도 이제 팬데믹 특수 소멸 때문에 매출이 역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주요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만료. 요거는 이제 약이 새롭게 나오면 특정 기간 동안에만 특허를 인정해줍니다.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 위에서 말했던 제네릭 의약품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만들어서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메타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약가 규제가 나옵니다. 최대 리스크 중 하나다.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구조적인 압박을 지금 받고 있죠. 트럼프는 들어와가지고 관세랑 그리고 뭐 가격 낮춰라 뭐 난리를 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약품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12%만 국내에서 생산된다. 다 해외에서 넘어오니까 이 관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처방 의약품의 90%가 이제 제네릭인데 이게 이제 35%가 인도산이다. 그리고 이 업계가 마진이 낮은 걸로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관세 부과하면은 품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어떤 정책 리스크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피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긍정적 요인을 보겠습니다. 튼튼한 현금 흐름이 있다. 그리고 저 관세 때문에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대요. 그리고 가장 핫한 일라이릴리하고 덴마크의 노보노 시가총액 엄청나게 올랐죠. 아까 말했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런 거는 이제 주사로 맞는 건데 지금 경구용 약이 또 개발되고 있죠. 출시 10년 만에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네릭 제약사들은 계속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 이 제약 산업은 단기 전망이 어떠냐? 변동성이 클 전망이랍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되면은 좀 좋을 수가 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뭐 다 좋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좋은 요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바닥이 2024, 2025년에 좀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안 좋았다가 바닥을 찍고 2024, 2025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요런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목별 차별화 얘기하죠. 그리고 3년 중기로 보면은 산업적인 구조 재편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대형 제약사들은 신약 혁신 때문에 좋아 보인다. 성장이 재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네릭 산업은 낮은 가격 환경, 품질 관리, 투자 부족, 그러니까 워낙 싸게 파니까 인력난 이런 것들이 그냥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계속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텍 보겠습니다. 바이오텍은 여기가 약간 그 첨단 과학기술, 규모는 작고 혁신적인 R&D에 집중한다. 약간 초기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보면은 무방하겠죠. 뭐 암젠, 길리어드, 바이오젠 얘기 나오고요. 중소형 바이오텍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 아니면은 이제 피인수를 목표로 한대요. 대형 이런 바이오텍 회사들한테 인수 당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자, 2, 3년간 바이오텍 업계는 극심한 투자 사이클 변동을 겪었다. 저희가 계속 저금리였잖아요. 이때는 막 미친 듯이 막 자금이 몰려와가지고 좋았는데 이때부터 금리 인상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었다. 이거는 이제 테크 스타트업 시장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가 있나봐요. 또 NBI라고. 요거는 2022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계속 지지부진하다. 임상 단계 기업들이 상당수가 현금 보유액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아주 안 좋다. 근데 이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회복 신호가 감지됐대요. 후속 증자가 그래도 조금씩 진행이 되나 봐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선별적으로 바이오 기업에 재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이 제가 분석했던 다나허를 산 관점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바이오텍 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들어온 기업들이 다나허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나허에 투자를 한다. 약간 이런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 시험에서의 성과 소식에 대한 주가 반응, 약간 좀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 개선이 엿보였다. 워낙 안 좋았으니까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소린 것 같아요. 그리고 M&A 얘기 쭉 나오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오죠. 혁신 트렌드.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리죠. 이게 이제 2023년 말에 세계 최초로 규제 승인 심사에 들어가서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대요. RNA 치료제, 이것도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승인을 받고 있다. 또 하나 이제 트렌드가 있는 게 AI 신약 발굴.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또 고위험 파이프라인 실패도 있었대요. 알츠하이머나 이제 ALS 이런 불치병 있죠? 실험하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주가 폭락하고 이런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요 바이오텍의 단기 전망. 금리 얘기 또 나오고요. 그리고 저평가된 바이오텍 주식에서는 슬슬 활기가 돌고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이벤트마다 변동성이 클 것이다. 중기로는 침체 이후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3에서 5년 주기로 사이클이 반복되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 차례다.
여기도 이제 AI 얘기도 나오고, 좀 지겹긴 해요. 그냥 AI만 묻으면은 그냥 난리가 나니까. 어쨌든, 총평은 이제, 약이 이제 좋은 게 나오면은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까지 많이 안 좋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보겠습니다. 여기는 의료기기 장비 소모품 파는 산업이고요. 에버트도 있고 존슨앤존슨도 메디컬 디바이스 부분에 있고요. 메드트로닉,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런 회사들이 있는 산업이고 약간 제조업 사이드죠. 최근 동향을 보면은 코로나 시기에 지금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 수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안 해도 안 죽는 것들 이런 거 이제 연기하면서 수요가 급감했나봐요. 이 수술을 할 때 들어가는 기기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그래서 안 좋았는데 2022년 이후에 미뤄졌던 수술이 재개가 되면서 수요 반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비용 이슈가 있었는데 원재료비와 부품 비용이 이제 올라가지고 고객 가격 민감도가 높아져가지고 가격 전가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기술이 있는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여기서도 혁신 제품 얘기가 나오는데 로봇 수술 시스템 그리고 펄스필드 절제술 이런 게 이제 새로 나오면서 일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AI 기술 또 나오죠. 혁신 제품들이 있었다.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치료제 때문에 비만 관련 의료기기 수요 감소가 우려가 나왔다. 예를 들면은 당뇨 관료기기인데 인슐린 펌프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 이런 게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대요. 실제로 위고비 때문에 약간 좀 줄었다.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의 단기 전망은 코로나 이후에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평년 수준으로 복귀했다. 별 얘기 없고요. 신제품, 로봇 수술기 이런 거 좀 주목하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중기는 이제 고령화되면서 그런 노인질환 관련 기기 이런 게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는 그렇게 딱히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좀 전통산업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단하고 서비스 산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기는 이제 체외 진단 IVD,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검사하던 거, 혈액 소변도 있고, 그리고 의료 영상 진단. 요게 이제 주요 부문이고요. 기업은 에버트도 있고 떨모피셔 있죠. 그리고 다나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근데 다나오는 약간 바이오텍에 특화된 회사라서 여기에서 빠진 것 같아요. 최근 동향을 보면 코로나 때 이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급격한 조정기가 왔겠죠?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미뤘던 이제 건강검진, 혈액검사 이런 거를 이제 재개하면서 검사량이 늘었다.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검사 건수가 는데요. 혁신 기술로는 액체 생검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암 진단. 이게 이제 핫한가 봐요. 이게 이제 되기만 하면 암 스크리닝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단기 전망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정상 궤도로 돌아설 전망이다. 근데 신규 검사는 단기간에 매출을 크게 만들기는 어렵고 장기 잠재력 관점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수요 전망으로는 절대 수준은 높게 유지될 거다. 고령화로 환자풀 자체는 계속 커진대요. 중기 전망은 이 진단업계가 중장기적으로 단가 하락 압력을 주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쟁이 심화돼서 일부 검사는 이제 정말 싸게 막 온라인으로 막 할 수 있고 이런 시대를 주시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매출은 유지되더라도 수익률이 낮아지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도 아마존 월마트처럼 이제 1차 진료, 약국, 클리닉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하고 있어가지고 병원과 경쟁 혹은 협업 관계가 형성될 거래요. 보험 산업도 보겠습니다. 자, 최근 동향,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니까 의료비 지출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를 누렸대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밀린 의료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또 이익이 떨어졌겠죠. 특히 이제 23년 상반기 고령층 가입자가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요런 보험사들은 노인들의 관절 수술, 심장 수술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의료 손실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뜻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24년부터는 정상 범위로 돌아올 것 같다. 요게 정부 사업인가 봐요. 대부분 대형 보험사들은 요 플랜을 운영 중이래요. 근데 지금 정부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고 있죠. 바뀌는 게 요 MA 보험사들의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나 봐요.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엄청 반발을 했는데 최종안이 이제 완화돼서 시행돼가지고 일부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큰 충격은 피했다는 평가래요. 앞으로도 괜찮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2024년에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을 신청했대요. 매년 5에서 8% 계속 오르는 추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진을 방어하는데 필수다. 보험업계가 상위 5개사가 다 과점하고 있어가지고 이 보험사들이 수직적 통합,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 사고 그 밑에 서비스들 사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유나이티드 헬스도 이제 밑에 자회사를 통해서 뭐 약국, 데이터 IT 이런 것들을 사면서 종합기업이 됐다. 이거를 그 수직적 통합을 잘 하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제 반경쟁 우려도 제기되고 지금까지는 이런 거에 좀 정부가 관대했는데 거대 보험사의 헬스케어 시장 장악력에 대한 감시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회사들 맨날 그 반독점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전망은 반등 국면이다.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요게 의료 손실률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아까 말했던 MA 보험사들이 더 보수적으로 플랜 설계하고 프리미엄 정책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중기 전망은 고령화에 따른 보험 시장 확대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완만한 성장세를 조금 점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섹터 전망 및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먼저 보면 202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가 이제 정점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바이오텍이나 이런 것도 사이클 상으로 좀 다시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씩 감소하고 이러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싸지만 촉매가 필요한 상황. 이런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팍 이렇게 튀어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저가 매수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위험 요인도 있다. 정치적으로 트럼프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약값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중기 전망으로 가봅시다. 근데 관세하고 뭔가 약값 이슈 때문에 내부적인 구조 재편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다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옛날부터 겪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안 좋았던 거가 다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매출 자체는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고령화 수혜도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 압력만 어떻게 잘 해결을 하면은 또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장기 성장 스토리가 좀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진이 원인이 되었던 매크로 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점차 괜찮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정상화 및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요 헬스케어 분야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헬스케어 섹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이 밑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분석했던 다나허가 이 밑에 있겠죠. 좀 기업 분석을 잘 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사고 S&P 500을 좀 숏을 치는 거죠. 이 페어 트레이딩을 좀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